안녕하세요. 미시경제학 수강생 여러분. 오늘 우리 미시경제학 시간에 다룰 마지막 내용,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이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외부 효과와 공공재입니다. 이 학기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 외부 효과와 공공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여태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개인 혹은 뭐 기업의 이제 의사결정,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 이제 뭐 효용 극대화, 뭐 이윤 극대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 본인의 어떤 선호, 그리고 뭐 어떤 믿음과 어떤 뭐 제약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 거였다면은, 그 나중에는 그것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시장의 가격이 결정이 되고, 뭐 수량 거래량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뭐 요소 시장이나 뭐 일반 균형 모형 그런 것도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이 말하자면 그 우리 경제를 이루는 여러 경제 주체 중에서 뭐 가계, 뭐 기업, 뭐 정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 정부가 어떻게 이 경제에 들어올 수 있는지, 정부의 역할이랄까요? 왜 우리가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야 되는지, 경제를 얘기를 할 때 경제학에서 왜 정부의 역할이나 정부의 필요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이제 보통은 뭐 어떤 식의 경제에 개입하는 그런 정책들을 대부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현실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그냥 당연히 그냥 개입하는 것들,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많이 봐와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그냥 만약에 시장이 잘 작동한다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역효과만 낳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많이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되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아마도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제 요 오늘 다룰 내용, 외부 효과 공공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학기 끝나지만, 이 이후에 이제 더 공부할 내용들,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수업들 듣고 그러시면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다룰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들, 오늘 수업은 아마 굉장히 짧을 것 오늘 강의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그냥 개념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구체적인 뭐 되게 새로운 분석이 있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들에서 사실 여러 부분들에서 이 외부 효과나 뭐 공공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숨어 있었고, 그리고 정부의 역할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뭐 약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예습이랄까요? 뭐 여러분들 이 뭐 공공경제학 뭐 이런 퍼블릭 이코노믹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식의 뭐 법경제 무슨 뭐 다른 경제학 과목들을 더 들을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예습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인 얘기들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부터 그냥 간단히 개념만 정리를 하는데, 뭐 그렇게 복잡한 개념도 아니에요. 경제적 거래가 있을 때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경제적 거래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외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경제적 거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딱 보기엔 어떤 둘 이상의 경제 주체가 있어서 어떤 거래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게 제3자,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3자 이상의 관계라고, 이 표현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그냥 이자 관계에서도 외부 효과라는 건 항상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자기 의도와 다르게 그냥 자기는 어떤 뭐 소비를 한다든지 자기는 뭘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담배를 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간접 흡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외부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게 어떤 제3자, 이 3자 관계 혹은 3자 이상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외부 효과라는 건 항상 누군가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사실 우리 앞에서 봤던 게임 이론 같은 게 이제 이런 외부 효과를 이해하기에 되게 좋은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람들의 행동이 그냥 자신의 이 페이오프, 자신의 유틸리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런 종류의 상황을 우리가 보통 게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0이어도 우리는 그걸 게임 이론의 언어로 묘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게임 이론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 사회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보통 어떤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꼭 게임 이론의 어떤 그런 랭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상황을 묘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외부 효과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 게임 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어떤 외부 효과들 다 고려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 분류를 좀 해서 각각의 경우에 정부, 그러니까 오늘의 초점은 이제 정부잖아요. 국가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의 입장에서,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 외부 효과라는 게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그 외부 효과라는 게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외부 효과라는 게 있으면은 항상 시장 실패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교정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냥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라는 거는 타인에게 어떤 편익,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뭐 고전적인 예는 이제 양봉업자가 벌을 키워가지고, 본인은 그냥 벌을 키워가지고 꿀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게 꿀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농작물이나 꽃의 어떤 가루바지를 도와줘서 그 꽃에 뭐 이제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농작물이 이 열매를 맺고,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의도치 않은 타인에게 주는 어떤 긍정적인 외부 효과인 거죠. 그리고 뭐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당연히 있겠죠. 부정적인 외부 효과, 뭐 가장 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어떤 공해, 뭐 공기 오염, 뭐 수질 오염, 이런 어떤 우리의 생산 활동, 특히 이제 화석 연료를 이용한 어떤 생산 활동이 이 전 세계적인 어떤 뭐 아니면 뭐 국지적인 것일 수도 있죠. 어떤 공해, 오염을 발생을 시켜가지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혹은 뭐 이 뭐 글로벌 워밍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뭔가를 생산하고, 뭐 아니면 뭐 전력을 생산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공해를 발생시키려고 생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도치 않게 공해를 발생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시장 실패가 있다, 어떤 비효율성이 있다. 시장 실패가 있다는 건 비효율성이 있다는 거랑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있다는 거는 시장이 효율적인 배분, 자원 배분과 어떤 효율적인 이 뭐랄까요, 생산량을 결정하지 못한다, 거래량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왜 비효율적이 되냐면은, 이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 많으면 좋아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은 아니지만, 뭐 좀 그냥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게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양봉업자가 벌을 키우면은 이제 주변에 열매가 잘 맺어요. 그러면은 기왕에 하는 거, 더 우리가 양봉업자 개인의 그냥 이익만 생각했을 때보다 그냥 조금 더 키우면은 그 외부 효과까지 고려하면은 사실은 조금 더 키우는 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벌을 조금 더 많이 키우는 게 더 사회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양봉업자는 그냥 그 주변에 꽃 가루바지하고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본인이 꿀을 얻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는 좀 적게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너무 적게 생산한다는 게 이 비효율성의 원인이고,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너무 많이 생산을 하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어떤 뭐 공장에서 뭘 만들 때, 그래서 그게 어떤 오염을 발생시켜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뭐 인접 국가에서 뭔가를 막 공장에서 막 엄청나게 뭘 생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미세먼지, 뭐 어떤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건너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인데,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더 넓은 관점에서 보다 보면은 이런 오염의 어떤 피해, 그거 일종의 우리가 일종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비용까지 고려해가지고 사실은 생산량을 좀 줄이는 게 최선일 수 있지만, 이 그냥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우에는 그런 남에게 주는 피해를 물론 뭐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좀 생각은 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정말로 완벽하게 고려를 하진 않고 그냥 적당히 그냥 뭐랄까요, 그냥 도의상 어느 정도만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비효율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시장 실패라는 건 다시 말하면은 이 시장 거래만으로, 그냥 사적인 개인들의 어떤 이 의사결정만으로는 뭔가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사회적 편익, 소셜 베네핏이라는 걸 보면은 이제 사적 편익과 외부 편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외부 편익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이름이에요, 그냥. 그 우리의 이 긍정적 외부 효과를 다른 이름으로 이 외부 편익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데 사람들은 이 외부 편익을 완전히 충분히 다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적 편익 위주로 고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하면 사실 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충분히 많이 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어떤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이제 우리가 혹은 국가가, 정부가 던지고 해결하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그 개인이 사회 이로운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어떤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반대겠죠. 그래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사적인 비용, 개인적인 비용에다가 더해서 외부 비용, external cost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다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이다. 어떤 개인에게만 맡겨놨을 때는, 어떤 사적인 의사결정에만 맡겨놨을 때는 그게 비효율적이다. 실패가 일어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제 어떻게 개인이 사회에 해로운 행동을 덜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이 긍정적 외부 효과, 뭐 부정적 외부 효과, 이 각각에 대해서 뭐 우리가 꼭 나눠 가지고 이해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 외부 효과를 더 늘리기 위해,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조금을 줄 수 있겠죠. 세금과 보조금, 그렇게 좀 대칭적인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항상 그렇게 뭔가 항상 대칭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부정적 외부 효과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이 피구세, 뭐 수량 통제, 배출권 거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각각이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피구세라는 거는 이 영국의 경제학자 아서 피구라는 사람이 처음에 제안을 한 어떤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냥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뭐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피구세야 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 세금이
어떤 하나의 정책이 사실 여러 가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세금 같은 것도 사실 꼭 하나의 이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항상 뭐 세금을 거두는 건 어떤 조세를 통해서 이제 뭐 어떤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항상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는 요거는 피구세야 라고 딱 지정해서 이거는 그냥 어떤 이 외부 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거야 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세금들은 그런 효과도,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교정하는 효과도 있는 그런 세금들도 있죠. 현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피구세라는 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석탄 발전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석탄 발전은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발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되면 완전 크게 오염물질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좀 드물다고 하면은 석탄 발전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거라서, 그런 비용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순위에서 밀리죠. 뭐 이제 전력이 아주 많이 필요할 때만 석탄 발전을 하고 이런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에서 이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사회적 비용과 기업의 한계 비용, 외부의 한계 비용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사회적 한계 비용을 기업의 한계 비용과 외부 한계 비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좀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 식을 어떻게 도출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사회적 비용은, 소셜 코스트는 이 프라이빗 코스트랑 그리고 엑스터널 코스트, 요렇게 두 가지 합, 소셜 코스트를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 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요렇게 나눈 다음에 요걸 그냥 전체적으로 통째로 다 미분을 해버리면은 이 소셜 코스트는 소셜 마지널 코스트가 될 거고, 프라이빗 코스트는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 엑스터널 코스트는 엑스터널 마지널 코스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이 다 되는 거죠. 한 단위 바뀌었을 때, 한 단위 어떤 행동을 더했을 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그리고 외부에 끼치는 어떤 비용, 이렇게 해서 다 한 단위 더 했을 때 얼만큼 비용이 더 발생이 되는지, 그렇게 다 마지널 코스트 개념으로 다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미분만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미분한 거예요. 그냥 사회적 비용이 뭐 개인의 비용과 외부 비용으로 나뉜다라는 그 식을 미분을 해가지고 사회적 한계 비용은 기업의 한계 비용과 외부 한계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업의 한계 비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기업의 한계 비용이 이 경쟁적 시장에서는 요거 자체가 이제 공급 곡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이 기본적인 수요 공급 모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어떤 개입이 없다면은 그냥 요 마지널 코스트랑 이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랑 이 수요가 만나는 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거는 사회적인 비용까지 다 고려한 요 점에 비해서 일단 생산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격도 너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떤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최적인가, 그걸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은 이 사회적인 비용을 충분히 다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해서 오염물질이 이제 배출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본인의 이 비용만 생각해가지고, 당장 내야 되는 비용만 생각해가지고 어떤 생산량을 결정을 했을 때는 너무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교정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생산을 할 때마다 조금씩 세금을 매기면은, 그러면 한계 비용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행위를 덜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금 외부 한계 비용 EMC, External Marginal Cost, EMC라고 하는 것만큼 이제 딱 요만큼 세금, 세금을 부과를 하면은, 그게 이 생산자가 그냥 요 마지널 코스트, 이 노란 선, 요 스케줄대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빨간 선, SMC, 소셜 마지널 코스트, 요 스케줄대로 공급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생산을 할 때마다 더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세금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행동을 덜 하겠죠. 이 석탄 발전소에서 생산을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높아져서 이제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피구세 그러면은 그냥 말이 뭐 낯서니까 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뭐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현실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피구세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담배나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물론 그냥 조세 재정을 충당한다라는 정부의 재정을 충당한다라는 그런 목표도 있지만 또 이런 이 안 좋은 효과들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담배 같은 경우는 이 간접 흡연의 그런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세금을 부과를 한다라는 그런 정당화도 가능한 것이고, 술 같은 경우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가정폭력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런 식의 어떤 부정적인 외부 효과 같은 것들을 감수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항공사의 탄소 배출 수수료 부과하는 것도 뭐 온실가스 배출과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서 뭐 그 필요한 것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탄소 배출 수수료, 뭐 세금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런 탄소 화석연료를 더 소비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뭐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를 그냥 대칭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피구세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매기는 거 대신에 이제 보조금을 주면은 어떤 행동을 더 독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행위를 독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 같은 경우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더 똑똑하고 뭐 어떤 잘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그게 또 외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 뭐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잘 돌아갈 수 있고, 뭐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수 있고,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 그 뭐 이제 환경 보존에 조금 더 기여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환경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거에 반대니까 이제 어떤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보조금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피구세와 피구 보조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해서 조금씩 이 안 좋은 외부 효과를 교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직접적으로 그 수량을 통제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쿼타라 그러죠. 쿼타 뭐 우리 그 예전에 좀 오래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거나 아예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는데, 이 한국 영화를 좀 보호하자,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라는 게 꽤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굉장히 이제 좀 핫 이슈였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쿼터라고 하면은 좀 이 쿼터 4분의 1 쿼터랑 좀 약간 헷갈리는데, 사실 거기서 말은 쿼터죠. 쿼터 QUOTA 스크린 쿼터제죠. 아무튼 그 쿼터라는 거는 어떤 수량을 정해줘서 넌 요만큼까지만 할 수 있어, 요만큼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딱 그냥 수량을 통제해버리는 그게 이제 쿼터인데, 전기 생산량, 탄소 배출량 자체를 그냥 딱 정해놓고 너는 이만큼만 생산할 수 있어, 탄소를 이만큼만 배출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딱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그냥 이 공급 곡선이 요 노란색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쿼터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이 얼마든지 간에 딱 요만큼만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딱 이 소셜리 옵티멀한
이 소셜 마지널 코스트랑 수요가 만나는 요 점을 알고 있다면은 딱 그 점만큼만 우리가 쿼타를 딱 줘서 아 너는 요만큼만 생산해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현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그러면 현실에서는 요거는 그냥 딱 직접적으로 찾아보긴 좀 어렵고 어떤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통제를 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어요. 뭐 기간 산업이라고 불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 독점력이 강한 그런 데서 이 정부가 이제 직접 통제하고 이제 직접 뭔가를 생산하고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뭐 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력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인데 이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공급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쿼타 이 수량 통제의 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비용 같은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생산량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피구세랑 수량 통제가 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그냥 듣기에는 간단하고 좋은데 이게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외부 효과를 규정을 하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우리가 간단하게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아 요렇게 하면 되겠다 딱 보이지만 이 그림을 그리려면 사실 이 마지널 코스트가 얼마큼이고 이 엑스터널 마지널 코스트가 얼마큼이고 요거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과연 이 개별 기업들의 마지널 코스트를 다 알고 있느냐? 당연히 모르죠. 아마 개별 기업들도 본인들의 마지널 코스트를 정확히 다 적어서 우리는 요런 스케줄대로 공급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지 정말로 이렇게 딱 마지널 코스트를 다 알고 이렇게 하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의 문제. 그리고 뭐 쿼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지 이제 너 쿼타 딱 요만큼만 생산해 이렇게 할 텐데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구세와 수량 통제 같은 경우는 좀 하기 어렵다. 특히 더 어려운 게 지금 피구세랑 수량 통제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피구세랑 수량 통제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를 하는 걸까요? 딱 보면 지금 수량 통제가 더 많은 정보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수량 통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을 알려면은 그냥 마지널 코스트, 엑스터널 마지널 코스트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수요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쿼타를 정확히 하려면은 이제 수요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죠. 수량 통제가 피구세보다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그러면은 뭐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느냐 하면은 이 배출권 거래라는 거 탄소 배출권 거래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정보가 조금 덜 필요해요. 이 개별 기업들의 생산 비용 그리고 공해 배출량을 어떤 감축하기 위한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이제 뭐 탄소를 요만큼만 배출해 라고 했을 때 기업이 그거를 그렇게 낮추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비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탄소 저감 장치를 이용을 한다든지 뭐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생산량을 줄인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배출량 감축을 하기 위한 비용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어야지 이게 다 잘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배출권 거래 같은 경우는 요 개별 기업들의 그런 비용들 생산 비용과 어떤 감축 비용, 공해 배출량 감축 비용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불안전해도 불완벽해도 이 배출권 거래는 좀 잘 작동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그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산업 전체에 어떤 캡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산업에서는 그냥 얼만큼까지 탄소를 오염물질, 공해 물질을 배출을 할 수 있다. 그거를 그냥 딱 캡을 전체 캡을 주고서
물론 그걸 그냥 0으로 맞추면은 이 오염을 줄이는 면에서는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그냥 생산을 다 멈추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어떤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니들이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현재 뭐 200만큼 생산을 하고 있으면 150까지 줄여라. 뭐 아니면 100까지 줄여라.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 산업에서는 총 100만큼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게 꼭 뭐 산업 단위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뭐 그냥 어떤 큰 전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사야지,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만 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제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출권을 적당히, 권리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어떤 1리터만큼 배출할 수 있다, 뭐 100리터만큼 배출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권리를 이제 분배를 해요, 기업마다. 그 다음에 이 배출권을 기업들에게 거래를 하도록 거래를 허용을 하는 거죠. 이 배출권 거래를 해서 이 배출권 시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 기업들이 그걸 거래를 해가지고 결국 뭐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자신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만 톤을 지금 오염물질을 배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적이지 않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몇만 톤만큼의 배출권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몇만 톤만큼 배출권을 누군가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왜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배출권 시장에서 균형이 어떻게 달성이 될 텐데, 그 균형에서는 배출권의 가격과 기업의 그 한계 감축 비용이 동일하게 되죠.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가격이라는 거는 내가 그 배출권을 지금 돈 내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의사결정은 내가 배출권을 살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감축을 할지, 요 두 가지에서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통째로 나는 무조건 배출권으로 다 살 거야, 뭐 난 무조건 다 감축을 할 거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단위별로 지금 매 단위마다 내가 지금 배출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이걸 감축을 할지 아니면 배출권을 살지, 매 단위마다 단위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 배출을 하고 얼만큼 감축을 할지 그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이 배출량을 한 단위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과 배출권의 가격이 그걸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배출권 가격이 더 높다, 뭐 감축 비용이 더 높다, 감축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높다, 그러면은 배출권을 구매를 하겠죠. 만약에 이 공해 배출량 감축 비용이 배출권의 가격보다 낮다면은 배출량을 감축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거를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될 거냐면은 본인의 자기네 기업의 이 감축 비용과 한계 감축 비용과 이 가격이 일치하도록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텐데, 이 감축량과 배출량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 그걸 보면은 이 한계 감축 비용과 이 배출권의 가격이 동일해지도록 그렇게 의사결정을 할 텐데,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균형에서는 이 배출권 가격과 기업의 한계 감축 비용이 동일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은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감축 비용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사회적으로 최적인 거는 감축 비용이 큰 기업, 여기선 특히 이제 한계 감축 비용이 큰 기업보다 한계 감축 비용이 작은 기업이 공해 배출량 감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작은 기업이 감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생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생산 비용이 낮은 기업이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것처럼, 여기서도 감축이라는 행위를 할 때, 이 공해 물질 감축이라는 행위를 할 때 그 비용이 더 낮은 기업이 감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계 감축 비용이 큰 기업보다 한계 감축 비용이
작은 기업이 감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균형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에서는 모든 기업의 감축 비용이 다 동일해지는 게 좋은 거죠. 사회적인 최적인 수준에서는 모든 기업의 한 개의 감축 비용이 동일한 상태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예요. 근데 바로 이 경쟁적인 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는 균형에서 모든 기업의 한 개의 감축 비용이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결국 거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해 배출량과 어떤 감축량이 전 이 산업 내에서 혹은 이 전체 경제 내에서 적절히 배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비용에 대한 정보 없이도 그냥 개별 기업들이 본인의 어떤 감축 비용과 어떤 그런 비용과 가격을 다 알고 있다면은 그냥 개별 기업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해 배출량이랑 감축량이 배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피구세라든지 수량 통제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경작자들과 뭐 많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이게 큰 이제 관심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를 정리하기 전에 이 얘기가 지금 얘기했던 이 시장 거래를 통해서 이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요 얘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좀 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로널드 코즈라는 사람이 제시한 어떤 theorem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코즈의 정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정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비용 없이 협상하고 거래할 수 있다면 누가 법적 소유권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효율적 시장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 부분 이제 비용 없이 협상하고 거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만 일단 그 핵심 내용은 아니고, 이제 그리고 또 누가 법적 소유권을 가졌는지 이 부분도 그냥 좀 핵심 내용은 아니고, 일단 소유권만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시장 거래를 허용을 하면 시장 거래라기보다는 그냥 개개인의 자유로운 거래, 자유로운 계약을 허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효율적인 배분? 이 외부 효과와 관련된 효율적인 배분,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코즈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래 시장이 효율적이지 뭐 그냥 이렇게만 이해할 게 아니라, 이 얘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애초에 문제가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재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거는 이 일종의 재화, 오염 물질, 뭐 공해 이런 것들 다 어떤 일종의 재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면 이제 배출권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재화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일단 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게 소유권이 엄밀하게 지정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게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었는데, 사회적인 비효율성을 낳았던 건데, 그 모든 어떤 부정적인 긍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게 사회적인 효율성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고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이유는, 물론 여기에 많은 좀 가정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 코즈의 정리에는 좀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비용 없이 협상하고 거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상 거래 비용 같은 게 없다는 거지. 이제 뭐 우리 항상 협상하고 이럴 때 그 협상가들도 뭐 고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이 본인이 얼만큼 더 진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제 협상을 뭐 거부하고 뭔가 투쟁하겠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비용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정보도 다 좀 대칭적이고, 뭐 사람들이 뭐 다 뭐랄까요,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냥 굉장히 합리적이고 슈퍼 레셔널하게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 그래서 외부 효과를 교정하는 어떤 시장적인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를 교정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한 어떤 시장적인 시장을 통한 방법이 있으려면은 일단 이 외부 효과와 관련된 소유권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누가 소유권을 가졌는지는 그 피해자가 가졌는지 아니면은 이 어떤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이 가졌든지 아니면 환경 오염의 피해자가 가졌든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지랑 상관없이 일단 소유권이 분명하게 정의가 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재화라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거에 이제 가격을 매길 수 있게 해주면은 시장 거래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 그 부정적 외부 효과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이 정부는 어떻게 교정하려고 하는지, 시장을 통해서 또 어떻게 교정할 수 있는지. 근데 이 마지막에 지금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서 제가 시장을 통한 어떤 외부 효과의 교정이라고 해서 마치 정부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역할은 있어요.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 어떤 정확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유권을 분명히 해주고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게 누구의 소유고 뭐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그 룰을 세팅을 해주는 게 어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룰, 질서, 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시장 거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일상생활도 하고 뭐 경제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베이스가 되는 건데 그게 없으면 사실 뭐 시장 거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고 그럴 텐데 그런 법과 질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꼭 필요한 거죠. 법과 질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재화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게 꼭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팩터예요. 어떤 요인이에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팩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재화라든지 우리가 재화라 그러면은 어떤 상품 같은 거를 보통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영어로는 이제 good이죠. good 좋은 거. 그래서 이 good의 개념을 좀 우리가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사적인 재화였다면은 그걸 좀 확장을 해서 좀 공적인 특성이 있는 그런 재화를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외부 효과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외부 효과라는 게 전혀 없고 그냥 개개인들이 그냥 우리 앞에서 봤던 모형들에서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거래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현실에서는 항상 외부 효과가 존재하고 어떤 우리가 전략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재라는 게 있는데 공공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공공재는 배제 불가능하고 비경합적인 재화예요. 이 영어로는 non-excludable하고 non-rival한 그런 게 이제 배제 불가능하고 비경합적인 재화다. 뭐 이 대부분의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배제 불가능하다는 걸 뭐라고 이제 번역을 했냐면은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이다. 비배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비배제적 그게 무슨 말이에요? non-excludable 하다는 거는 이제 배제 불가능하다는 거고 excludable 하다는 건 배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을 제가 새로 했어요. 배제 불가능하다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그 재화라고 하면 좀 의미가 좀 좁게 느껴지지만 어떤 그 좋은 것 사람들이 그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 사회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어떤 다른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공기 좋은 건데 숨 쉬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배제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맑은 공기를 다 쉬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맑은 공기 쉬지 마. 맑은 공기를 맡지 마. 너네들은 맑은 공기를 맡을 그런 숨 쉴 수 없어. 그렇게 딱 배제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 게 이제 배제 불가능한 거고 이제 비경합적이라는 거는 이제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경합적인 게 뭔지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과를 먹어요.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사과가 있어. 사과를 먹어요. 그러면은 그 정확히 그 사과를 다른 사람은 못 먹죠. 왜냐면 난 이미 먹었으니까. 그게 이제 경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비를 하면은 딴 사람은 더 이상 그거를 소비할 수 없는 게 경합적인 재화이고, 비경합적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뭐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를 하는데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 같은 것들, 정보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이래요. 그래서 뭐, 뭐 소식, 정보, 뉴스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이를테면 어떤 풍경도 일종의 정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뭐 풍경 같은 것도 내가 어떤 풍경을 본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풍경을 볼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불꽃놀이, 뭐 불꽃놀이 같은 거 내가 뭐 불꽃놀이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꽃놀이 못 보는 거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경합적이라는 거죠. 경합적이라는 거는 내가 사과를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은 사과를 먹을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그 사과를 먹을 수 없는 거. 이게 경합적인 거고, 비경합적인 거라는 거는 그렇지 않고, 내가 뭐 불꽃놀이를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불꽃놀이를 봐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불꽃놀이를 또 볼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비경합적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좋은 것들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는 어떤 사적인 재화들이죠. 사과 같은 거, 배제 가능하고 경합적인 거. 사과 같은 것들은 이제 내가 사과 먹을 거고 너는 더 이상 못 먹어 라고 하는 게 이제 배제 가능하다는 의미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적인 재화 같은 것들, 그런 뭐 먹는 거 아니면 뭐 에너지 뭐 연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적인 재화예요. 그리고 경합적이지만 배제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공유 자산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 뭐라 그러나요? 그 바다, 그러니까 그 고기 잡는 바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지금 뭐라 그러죠? 아무튼 뭐 뭔지 아시죠? 이 고기를 잡는 바다에는 뭐 배제가 배제하려고 좀 어느 정도 그 규제를 하긴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많이 낚았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 이제 이건 경합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고기를 낚으면 다른 사람들은 바로 그 고기를 또 낚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합적이긴 하지만 배제 불가능하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 바다에 또 가서 고기를 낚는 거를 막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공유 목초지라든지 뭐 공유하는 어떤 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 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경합적이면서 이제 배제 불가능한 그런 좋은 것이죠. 비경합적이면서 배제 가능한 그런 건 뭐가 있냐? 클럽제라고 하는데, 클럽제는 기본적으로 비경합적이에요. 근데 이 클럽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좀 이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는, 그렇게 딱 이제 어떤 울타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지을 수 있으면은 이제 배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지어서, 이거는 일종의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떤 불꽃놀이 같은 거지만, 이거는 요 울타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 요런 게 이제 클럽제인 거죠. 그래서 많은 정보 관련 재화들이 이제 클럽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 불가능하고 비경합적인 거, 요게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정보인데, 정보 같은 것들이 이 배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정보라든지, 뭐 얘는 또 여러 가지 뒤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공재 예로는 이제 국방 같은 거, 국방 뭐 방역 활동 이제 내가 잘 방역 활동을 잘 하면은, 뭐 조심하고 마스크 쓰고 잘 하면은 다른 사람, 내가 뭐 어떤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기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근데 내가 그거를, 이게 공공재인 이유는 이 비경합적인, 내가 이 병을 옮기지 않는 게 이로운 건데, 그게 나는 누구한테만 병을 옮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배제 불가능하고 이제 비경합적이죠.
그래서 이제 방역 활동, 내가 뭐 마스크 열심히 쓰고 뭐 어디 모임에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공재의 예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그리고 이제 공원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수준 너무 사람들이 많으면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돼버리면 이제 경합적이 돼버리지만 그냥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비경합적이고 그래서 내가 공원에서 논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원에서 못 노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의 공원들은 이제 비배제적이죠. 누가 오려고 하면 그걸 못 오게 막고 그런 게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요건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게 원한다면은 배제적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돈 내고 뭐 아니면은 그쵸 뭐 이 어떤 특수한 어떤 국립공원 뭐 어떤 데 오려면은 입장료를 내야 된다. 그런 거 이제 클럽 굿으로 공공재를 이제 클럽 그러니까 클럽재로 이제 바꾸는 거죠. 뭐 그래서 공원 같은 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그냥 보통 공공재 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게 공원이니까 이제 여기 얘도 적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던 법과 질서 같은 거 법과 질서 같은 거 이제 되게 좋은 거예요. 굿인데 뭐 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재화는 아니죠. 근데 요거는 이제 법과 질서는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excludable 하지 않고 그리고 뭐 rival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공공재 예죠. 그래서 공공재는 말하자면 어떤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방역 활동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쓰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어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제일 우리 이 강의 제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개인에게 그냥 그 공급을 맡기고 그 의사 선택을 맡기면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무임승차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 이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뭐 흔히 들어보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요 게임의 구조가 사실 공공재 생산, 공공재 공급 게임의 구조와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걸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는 이 보통 소셜 딜레마, 사회적 딜레마라고 하는 거에 어떤 특수한 케이스다라고 해서 사회적 딜레마,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와 되게 비슷한 그런 게임, 그런 상황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공유지의 비극, 공공재 생산, 과점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외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행동이 있고 부정적인 행동이 있는데 본인의 어떤 이득만을 생각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공재 생산 게임을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죄수의 딜레마에서 배신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생산하는 게 둘 다 공공재를 생산하지 않고 공급하지 않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배신하는 게 이제 균형이었고 요 게임에서는 이제 미생산하는 게 이제 균형이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게 더 좋냐면은 이제 둘 다 공공재를 생산을 하는 게 어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게 뭐 이를테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최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질문은 이게 어떤 바람직한 행동이 있을 때 이 바람직한 행동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끌어낼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가장 극단적인 이 자유지상주의자들 리버테리안들조차도 자유지상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자유지상주의자들조차도 이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꼽는 게 이제 국방이라든지 법과 질서 같은 거는 국가가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최소한에 해야 될 어떤 공공재, 국가가 공급해야 될 어떤 공공재인 거죠. 그럼 이런 공공재는 어떻게 공급이 이게 결국은 이 공공재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강제로 하게 돼요. 이 국가적인 어떤 이
교정, 공공재와 관련된 이 긍정적 외부 효과와 관련된 이 교정은 이제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은 이 홉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리바이어선을 쓴 토마스 홉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연적 이 natural liberty,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어떤 civil liberty, 시민적 자유를 얻는 게 이제 국가다. 어떤 정치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그냥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다가 어떤 정치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그거는 자연적 자유, 그냥 보이는 사람들 뺏고 싶은 거 뺏고, 훔치고 싶은 거 훔치고,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이런 어떤 만인에 대한 투쟁 같은 그런 자연적인 자유 상태를 포기를 하고 어떤 시민적인 자유 상태, 그냥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이제 어떤 정치적 공동체, 이 국가의 의미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공재, 아주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그런 공공재를 공급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법과 질서 강제하죠.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공공재들, 국가가 공급해야 되는 공공재들 여러 가지 있죠. 뭐 공교육이라든지 어떤 공공보건, 의료보건,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나요? 어떤 공원 같은 거, 이제 어떤 도로, 어떤 그런 사회 기반 시설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죠? 세금을 걷 세금을 거두잖아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공공재를 공급을 해요. 세금은 어떻게 되죠? 강제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강제로 좀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가가 없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강제를 통해서 조금 더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이제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부 효과 공공재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